안녕하십니까. MBN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우리의 대처가 과연 우리의 불안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국민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온 세력의 일부에서도 반발하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여야 보수 진보를 넘어 뒤섞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6분 분야별 전문 패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시 먼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관련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드 이중고 이런 건데요. 여기 지금 트럼프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 무기 판매 이속 챙기려는 트럼프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번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글로써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글을 발표했죠. 입장문, 대국민 입장문 발표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이번 배치는 임시 배치고 다만 이후에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임시 배치는 무시할 수 있는 결과가 가능할지 좀 과정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대신 배치 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 다쳤던 시민들, 주민들 관련해서 위로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자치에 대해서 현재의 선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왔던 입장에 대해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일관성 있게 해온 것마다 사드 배치 원칙을 지킨 거다. 또 과거의 후보 시절 토론에서도 만약에 북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 특별하게 바뀐 게 없다. 일관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해외에서 반응들은 그렇습니다. 환95에서는 정말 우리한테 정말 막말할 정도의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이 국면에 그 무기 팔겠다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그 수조 단위의 지금 무기 판매를 미국 측에서 허용했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판매를 은근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김정은 오늘 지금 중요한 날인데 혹시 뭐가 터질지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지나갈 듯해 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은 보수정당의 일원인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오히려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왔던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정세현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선택 이해할 수 없다. 이름도 문재인이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요.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특위 관련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해왔던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쪽 분야 전문가죠. 국방 전문가인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트럼프의 푸들로 전달하고 있다를 비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저런 좀 고민스럽습니다. 중국과의 문제는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고요.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진한한 과제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美韩重视中国等地区国家的安全利益和关切，立即停止部署，停止有关部署进程，撤销相关的设备。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이 체계가 한두 개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입장을 대신하는지 이 경악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언젠가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정부는 정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제가 호프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가 섞이면서 찬반 여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화성 14를 발표했을 때 과연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상당히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임시 배치를 결정했죠. 그랬을 때 그동안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왔던 김재동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라고 제가 당시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7월 말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재동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어제 보니까 성주의 지역 주민들, 소성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뒤바뀌고 있으면서 서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는 최근 상황 정재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시민들의 저런 주장, 김재동 씨가 저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김재동 씨가 만약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느냐. 예. 물론 기대하는 바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더 유연하게 정리가 됐을 때 사드 배치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사이에 사실상 우리의 주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예. 조건 자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이고 물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집권 5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지층의 이반이 벌써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주장에는 정당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쪽에서 예.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도 인정해야 하는 대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가능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구분해서 얘기해 줬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입장문 발표에서요,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양해를 구하는 글에서 엄중한 남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는데, 예, 김광욱 부장.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동안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예,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겠죠. 청와대에서. 예. 왜냐하면 어떻든 이번에 이 사드 배치 요 문제는 이 전국에는 저는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느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하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아까 말했지만 정책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보여준 거다라고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대선 때 말했을 때는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 찬성하지는 않고 좀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약간의 비판적 신중론 정도 해석하면 맞겠죠? 예.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가 국회 동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하셨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 평가 등 이러한 지역 주민들을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요번에 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본래 지지층들이 일부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선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어느 대통령보다 잘 지켜왔는데 네. 이거를 처음으로 좀 뭔가 대선 공약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 그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해에 이라크 파병을 하는 게 사실은 진보 정권에 절로 이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이 하나 떠오르는 게 또 하나는
김영삼 정부가 2분기, 3분기 지지율이 83%로 최고조에 오르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쌀 시장을 첫 해 얘기하는 거죠. 첫 해 2분기, 3분기. 첫 해. 예. 2분기, 3분기는 83%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게 갔어요. 그때 6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논란이 있었나요? 예.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면서 93년에 통과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93년에 정확히 아시네요. 93년 아마 12월쯤 될 겁니다. 4분기 들어서서 쌀 수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건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는 나는 쌀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폭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러한 대선 공약의 변화, 바로 이런 일부 지지층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지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정구 실장, 이게 네네. 이후에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만약에 지지율을 생각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보의 상황, 지금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율에 이반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바로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고독한 결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율에 이반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저께 그런 입장문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입장문을 발표할 때는 미리 이렇게 흘리거든요. 아, 내가 몇 시 정도에는 대통령의 입장문이 발표될 거다. 그런데 어저께는 그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전원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이 7시 45분에 갑작스럽게 입장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사실은 고심을 한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지율 추이, 글쎄요, 지지율 떨어질 겁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떨어지겠죠. 보수 측에서는 진즉에 그랬어야지 왜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비난을 하고 왜 지난 정부를 비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또 진보 측에서는 아니 사드에 대해서 언급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율을 또 의식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 대통령 앞으로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당분간은 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정기환 대표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입장 같다. 대통령 국정 총책임자 전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던 정세현 전 장관의 비판적인 입장, 또 국회의원 중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물론 진보적인 입장이지만은 김종도 의원의 아주 비판적인 단어까지 써갔던 이런 입장. 최재형 교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트럼프 푸들론 이야기는 뭐 옛날 그 이라크 침공 때 그 당시 뭡니까 영국의 총리였던 블레어. 갑자기 이름이 블레어. 토니 블레어가 그 미국의 침공에 그 동의했을 때 부시 푸들이다. 뭐 그 어법을 아마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세현 전 통일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캠프에 사실 어떻게 대북 정책을 상당히 조율했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책 브레인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저런 식으로 뭐 아베 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에 보여준 지금 대북 행보에 대해서 아마 지지층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안보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그 구성 자체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인적 구성 문제를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다자통상의 전문가가 이런 엄중한 이제 북핵위기 상황에서 과연 안보실장을 맡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비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주의변의 참모를 구성하는 것도 물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반도의 평화 구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대북 전략가 이런 분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 구도에 대한 자신의 거대한 그랜드 비전을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준비를 했던가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드를 지금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뭐 그 임시 배치를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또 좀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다가 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지지층 내에서 지금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취임 초기에 남북 관계의 뭐 이 조금 이 그 좀 물꼬를 확 돌려야 되겠다는 이 좀 나름대로의 조급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취임,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을 하면 자신이 구상하는 대로 내외의 상황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답해 줄 것이라는 약간의 낙관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스텝이 꼬이면서 약간 지금 그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일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군사 관련의 자문 변호사 한 적도 있었죠. 네네,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전의 일관성 논란하고 상관없이 현재의 지금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요즘 사건을 보면서 처음 생각나는 장면이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에 있었는데 장관이 김장수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중국에서 그 주중대사를 초치했는데 김장수 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을 하셨지만 지난 정권에서 그 국가안보실장을 갖다 하셨고 쉽게 말하면 박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지금 사실은 주중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중대사가 박의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주중대사가 제대로 하고 있겠느냐. 이 양반을 그 김장수 대사를 중국에서 그 대사로 인정을 갖다가 하면서 지금 일을 갖다가 하겠느냐.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마음에 걸리고요. 초반에 그 특사는 일찍 보냈지만 이후에 지금 대사 교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핵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주요 국가의 대사들도 아직 제대로 배치가 못 된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환구 15호가 김치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구 15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갈지 몰라도 사드는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비교를 갖다가 했냐면 북핵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과 사드를 같은 평면에 놓을 수 있는지 아무리 중국이지만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그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컨셉추얼 어프로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듯 말듯한 아주 모호한 트럼프적인 그 단어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비즈니스 단어입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 법률 사전 찾아봤지만 컨셉추얼 어프로블이라는 말은 찾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큰 틀에서 지금 무기 판매 매입 관련 얘기죠, 지금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갖다 하겠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팔 수도 있지만 안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을 갖다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푸들과 같은 그 갖고 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팔면 팔고 말면 말 거지. 그 무기를 산 건 우리인데 무슨 그 판매에 있어서 개념적이란 말을 갖다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지금 현 정부가 미측으로부터는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또 보복까지 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전 정권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북핵과 사드와 이런 아주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전문성과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가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관련 무역 보복을 감내하면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미국의 무기 판매 시장으로서까지 감당까지 해야 된다면 이중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한마디만 그런데 용어 때문에 지금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문정부가 무슨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라든가
이런 푸들 또 아베처럼 돼가고 있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표현을 또 이 사람들 한 표현을 이렇게 인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저는 이게 사드 배치가 저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은 이 잘못됐다고 보고 또 우리도 이 표현을 굉장히 자제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짧게 내가 이정근 시장할 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 환구 15 등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뭐 변화는 없겠죠.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사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아니했던 대중국 전문가들도 입을 맞춰서 하는 말이 지금 다시 사드를 되돌리면 이거는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 중화주의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은 거의 복속 국가라고 바라보는 그 기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리 주권으로서, 우리 주권 국가로서 사드 배치를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우리도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걸 빤히 아는 중국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하고 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건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그런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 남한 간의 어떤 앞으로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명진 의원 어떻게 근데 지금 사회자가요. 그 얘기를 막 번지시는데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입장 번복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볼 답변해주시면 거냐. 됩니다.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중국 트럼프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할까요, 저? 아니 그중에 택해서 하세요. 중요한 거. 일단은 국내적 차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 곤란한 처지는 이해하겠는데 결론은 상당히 좀 무능했다. 차재원 교수 얘기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제 지지율 득표가 40%였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은 75%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75%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사드를 찬성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버텼다. 그럼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렇죠.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차악을 택한 건데 사드를 아마 택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버텼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앞으로 초래됐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사드를 택한 거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와중에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수들도 사실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426일 만에 이제 채택했으니까 그렇게 흔쾌하게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도 우럭도 다 놓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지율 때문에 위에서도 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차 의원님은 직접적으로 어떠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그동안 우왕좌왕 했던 모습을 보면 앞으로 또 언젠간 돌아설 것 같다. 다시요? 예. 네. 정계한 의원 짧게 추가하신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첫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 거기에서 사드의 적절성 논란이 국내에서 일었고 찬반 양론이 갈렸고 중국이 크게 반발했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이걸 설치해 달라고 했던 이 문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돌고래와 같은 지혜가 필요했지만
현실적으로 출발은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우왕좌왕하면서 출발했고 그 사이에서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못했고 예.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2중, 3중으로 더 터지고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결국 지지자들을 배신 또는 반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예. 결국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일단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최종 이제 마지막 6기를 가지고 한 세트를 완성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일정하게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결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후에 좀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국회의 절차를 한번 거치겠다라는 것을 꺼냈단 말이죠. 그게 비준의 양식이 꼭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여러 가지 외국의 이해관계 충돌도 완화시킬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의 수렴 절차도 거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뭐 다른 상황의 변화였는지 아니면은 급속하게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6차 핵실험까지 와버린 통해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더 이상 다른 상황을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는 국회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로 현 단계까지 좀 와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오늘 최명진 전현 오후에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오셨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나요, 개인요? 아주 자유한국당 그 대국민 보고대회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혹시 여기 나와 있는데 사진이 있나 보려고 하니까 언뜻 좀 눈에 안 띄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강남 어디에서 했죠? 코엑스 앞에서 해가지고 명칭은 5천만 핵인질 공영방송 장악 국민보고대회 이른바 장애투쟁입니다. 지난 며칠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 나가 있을 때는 장외에서 집회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돌아온 이후니까 뭐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상당수가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는 의원 당협위원장들 1인당 100명에 300명씩 좀 확보해서 많이 참석시키도록 하자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가 253개니까 한 100명씩 한다고 하면 2만 5천 명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되겠는데 얼마나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차 의원도 오늘 몇 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 데리고 가진 않고요. 예.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최근 이런 상황이 되고 오늘 집회를 계기로 국회로 돌아갈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국회로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서로 만나는 과정이 하나로서 청와대에서 각 정당 대표들 오자회동하자라고 했었는데 거기 가봐야 지금 뭐 면피하려고 하는 들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뭔가 조금 명분을 준다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해서 오히려 명분을 달라는 그런 표정까지 지고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제1야당 안보가 중요하는데 참석해야 되는데 전병헌 정무수석 역할이 아직은 먹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당 내부에서도 안보를 내세우는 보수 야당인데 지금 이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계속 장기간 보이콧한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다. 대정부질의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면에서 아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 와중에 이 집회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총동원령 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이 동원 자체가 선거 위반인지 모른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진 전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하고 나서 조금 기류가 바뀌고 다시 원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제가 아까 그 테마가 네. 다음에 이제 이 원래 계획에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 대한 우리 패널의 입장 이거를 얘기하시려고 해서 하나 그려놨는데 네. 그걸 안 하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탓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안보 적폐다. 그때 그렇게 그냥 몰래 들여와서 그렇다. 내지는 트럼프가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경강부회식이죠.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국제관계를 볼 수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코스였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국가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몰랐으니까 인제 와서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탓하고 박근혜 탓하는 거는 저는 좀 지도자스럽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그림 좀 설명해 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오늘 우왕좌왕했다고요? 아니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이제 우왕좌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붙였냐. 황구시보에서 김치 먹으면 멍청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아마 핵무기 말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는 걸 이걸 아마 김치를 개발해가지고 남조선의 보수 괴멸을 위한 신무기 발표회를 조중합작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집회 간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근데 혼자 다 하실래요 오늘? 아니 아까 물어보시니까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한 7, 80m 곱하기 300m에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일정하게 좀 동력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를 하시면서 일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만 양해를 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426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양해는 안 구하신 게 좀 문제고. 그래서 표현은 국민 일반으로 표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데 쭉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언론 장악 관련해서도 뭐 김장겸 MBC 사장이 이미 출두는 했지만 또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내부 문건이 나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권이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개입한다는 그런 증거가 돼서 좀 그러한 이 전후 상황이 쉽게 장외투쟁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오늘 집회가 핵 관련 얘기에다가 언론 관련 두 개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이제 정기국회 보이콧 문제 같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주제가 다양하니까요. 같이 겹쳐서 얘기해 주시죠. 차지영 교수.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장애에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의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가령 지금 북핵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이렇게 장애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러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이것이 지금 정당의 행사에서 과연 얼마 많은 자발적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 개발을 위해서 1천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미국을 보내서 아마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도 지금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지금 청와대에서 제의한 지금 여야 지금 대표회담 자체는 지금 들러리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홍준표 대표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코리아 패싱이 아니고 문재인 패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야당의 그런 정당 체제를 인정하는 또 다른 야당에 대한 패싱인지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러한 태도 자체가 과연 지금 이 대한정당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수권정당을 이야기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도 다른 정당 대표들과 모임 자체에 안 왔지 않습니까? 델레기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굳이 그러면 지금 한 번의 자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개별 정당 대표들을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조차도 홍준표 대표가 못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안보를 책임진 보수 여당의 정당 대표의 자질은 아니라는 아마 국민적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북핵 위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돌발적 변수들이 나온 데서 과연 지금 청와대가 얼마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 국면을 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황에 끌려가는 측면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 아마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답답해하는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핵 위기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두 측면을 다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1,000만 명 서명 운동에다 미국까지 직접 가서 호소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얘기관계의 힘은 국민적인 에너지를 규합했을 때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호소하려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쪽들로부터는 홍준표 대표 입장이 지지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호소하는 게 그나마 좀 근거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좀 더 볼까요? 이 문재인 정권, 오만과 독선 독재에 짜여있는 이 문재인 정권, 사드 배치 반대한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426일 동안 국론 분열, 한미 동맹 분열, 한중 관계 악화 일으킨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연설하는 내용 계속 들어와 있는데요. 정우택 대표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원내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관련 문제라든가 여기에 뭔가 실마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문제 같이 엮여 있는데요. 네, 정계환 의원.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저분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MBC, KBS 직원들이 나와서 뭔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방송 장악 업무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KBS, MBC의 그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또 그것도 저는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주장을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저렇게 해서 이제 공론의장에서 한번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미국 조야 인사들 다 만난다고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을 가셔야죠. 그런데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국내에서 왜 이렇게 많은 논쟁. 근데 해결하러 간다는 것은 뭘 요구하고 뭘 부탁하러 가는 거고?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독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핵 개발하겠다. 그럼 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내놓으시겠죠. NPT 탈퇴하겠다 이런 거요. NPT 탈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 앞에서 저런 논의를 하는 것은 워낙 우리가 지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 얘기할 수 있고 독자 핵 개발하자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정책적 판단과 국민들의 동의가 이제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진도가 많이 나간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한다는 것이 실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당장 다음 주에 만날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따지십시오. 전술핵 배치하자 그러고 문재인 정부 방송장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공론의 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고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국내 상황을 놓고 꼭 저렇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대통령 만나서 싸우십시오. 워낙 지금 이 사안이 지금 한반도 자체 위기 상황에다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또 자유한국당 등의 제 야당들의 선택의 문제도 얽혀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주제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 한 주제 갖고 계속 벌어져 가는데요. 그걸 좀 들어야죠. 이정훈 실장. 예,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사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시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태극기가 덮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뭐 석방하라 이런 중심의 어떤 시위가 보수의 어떤 시위였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그림이 별로 안 보이네요.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태극기 집회와 좀 선을 그으면서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항상 있던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보이네요 또.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어떤 뭐 출당 이런 어떤 그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인원이 왔다. 뭐 차도스님께서는 계속 뭐 동원됐다라고만 표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누가 표현했다고요? 동원됐다고요? 동원한 표현 쓴 적 없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또 우려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인원을 이제 모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다졌단 말이죠. 최소한 저는 오늘의 시위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의미하진 않았다. 문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들어올 거냐.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집회가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보수 일당으로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확보를 했으므로 이제 이 자신감으로 한번 또 정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요구 사항을 좀 하면서 원내의 어떤 그런 뭐랄까 협상 내지는 어떤 원내 그 전술로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저는 또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차명진 의원의 입장과 요구를 홍준표 대표가 많이 따르는 것 같던데 지금 얘기한 이종구 실장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받아들여서 관철시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그 12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그 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외투쟁을 한 게 12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사학법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2년 동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 여당으로서 야성을 갖다가 갖지 못했는데 야성을 갖다가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가진 않았는데요. 저 화면에 보고 또 우리 차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다.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힘을 그 밑에 있는 뭐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그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쪽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들은 장외투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가 국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를 갖다가 패싱하고 장외에서 계속 투쟁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체질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장외투쟁에 아주 익숙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아까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어느 정도 올 걸로 예상을 했나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명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지만 저는 명분은 좀 된다고 봤거든요. 언론장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핵무기에 대한 불안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명분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정 변호사 얘기했듯이 보수 대중의 어떤 속성상 그렇게 쉽게 잘 모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에 비해서는 그동안 어떤 게 쌓인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모였어요. 예상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 한 3,000명 모이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냉정하게 보면 한 10,000명은 분명히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 내에서 다시 있던 요구를 계속 해야 될 여지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재원 교수가 좋은 얘기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닙니까? 107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면담을 하시면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거절했을 경우에 상당히 모양이 또 이상해지니까 좀 그런 어떤 융통성을 좀 광폭 행보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아까 뭐 차 교수 얘기는 특별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개별 정당들 간의 1대1도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취재를 태도로 얘기를 해주는 김광덕 부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저는 이 장외투쟁은 이제 더 이상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하, 일단 결론부터 그렇게 이야기되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집회라든가 최근까지의 장외투쟁은 당 차원에서 보면 당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야성 훈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나름의 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국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생 안보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12년 만에 이번에 그 장외투쟁이라 그러는데 과거 12년 전에 할 때는 노무현 정부 집권 3년 차 때 했거든요. 예. 첫 해에 이 촛불 혁명으로 소위 들어섰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첫 해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아까 안보와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2005년에는 이게 소위 혁신을 통한 기회에 이런 장외투쟁을 했는데 네. 지금은 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장외투쟁으로 바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일주일 내로 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기 18일 날 출국하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명문과 이런 거를 해서 이거 다음 주 내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저는 네, 생각합니다. 뭐 몇 분이 계속 뭐 어차피 다음 주라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요. 또 월요일부터는 인사청문 일정도 있고 또 대정부 질문도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11일이죠. 11일 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있는데요. 청문회에 가까워져서 그러나 또 사안이 불거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전에 그 역사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또 그걸 계기로 생활보수에 관한 우리가 논란까지 같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추가로 나온 게요. 이전에 이영훈 교수 초청했던 얘기가 나온 이번에는 보수 활동가로 알려진 변희재 씨를 초청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것을 박성진 당시 교수가 주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 본인은 다른 교수가 추천했고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누군지도 알고 한 건데요. 질문에 요즘 이런 거 될 겁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이렇게 역사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무위원 정도를 담당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자질이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요. 자료 화면을 보고 몇 분 얘기만 좀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나 중책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네. 지금 업무와 무관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그 질문에 소재를 던졌었는데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에 있고 영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관이라는 국무위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본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부분 이후에 만일 월요일에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면 검증 과제가 될 것인데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재원 교수. 예,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자체가 지금 이절만 하면 계속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동료 교수가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의 논란이 유라이트 사관,
뭐 그리고 건국절 시비, 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또 거구 그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의 초청, 뭐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제는 거기 플러스 동료 교수가 이 지금 박성진 후보자의 능력이 과대평가됐다.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지금 제기되는 자신의 에 대한 그 뭡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이 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사관뿐만 아니라 역사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능력 부분도 상당히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오늘 또 터져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의 또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생각이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뭐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뭐 창조각 나올 때 약간 연관이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창조각간 플러스 지금 이제 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한다면 포항은 주님이 주신 거라고 뭐 이야기를 해서 이 종교 다른 타 종교에서도 지금 상당히 또 반발하는 모양새가 어느 시장이 있다.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네요. 뭐 그렇죠. 서울 봉헌론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지금 청문회에서 과연 박성진 후보자가 과연 이 청문회 이 지금 인사 이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상당히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사실 박성진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뭐 이거니까 지금 생활보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옹호하는 측면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문 과정에서 뭐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다행스럽게 통과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물론 뭐 그 뒤에도 조금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청문 과정에서 낙마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청와대 차원에서는 뭐 제가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은 지금 초반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급한 대로 왔었는데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놓여있는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하는 단계까지 과연 갈지 이것도 좀 두고 볼 문제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사실은 그 변희재 대표가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변 대표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다음 저희 뭐 동문회나 이제 선후배 시간 그런 모임에서 변 대표를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문인 경우에도 그러한데 일단은 박성진 교수는 이제 변희재 대표를 학교 모임에 더군다나 이제 박성진 교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대 교수란 말이죠. 공대 교수 치고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치 뭐 이념 이런 것은 본인은 전혀 모른다. 근데 이거는 청와대에서 맞장구 치면서 생활보수라는 표현까지 해주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건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데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제가 한 행동과 여러 가지 말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주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성진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쭉 해온 행동을 갖다가 보면 저 박성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추정하는 것하고 지금 박성진 교수가 지금에 와서 변명하는 것처럼 한 말이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 저 사람이 좀 거짓말까지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자리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번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히려 박성진 교수가 떳떳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똑바로 이야기를 갖다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오히려 보수층이나 그런 쪽에서 저 사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양쪽 모두에서 공격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살 꼴른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박성진 후보자 당사자가 자신은 정치라든가 이념 이런 걸 모르는 뭐 과학인에 불과했다라는 주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뢰가 없을 수도 좀 있겠네요. 아까 인사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책 내놓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꺼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추천 실명제였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인데 한 번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있네요. 김강도 부장 얘기까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성진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 논란을 보면서
사드 배치 논란하고 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지지층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어떤 변화의 기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사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잘된 인사가 많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유정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런 사이에 인사 문제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박성진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뭐 중소기업 벤처 그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라는 점입니다. 장관들이 대단하게 국가 전체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의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장관이라면 뭔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무지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사와 관련해서 그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한 수호를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식의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를 역사를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보고서를 써내는지, 이제 그러한 데에서 진실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어떻든 이 변희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누가 자기가 주최했던 참석했던 어떤 교류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는 뭐 이런 거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진실성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 논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지적처럼 인사 시스템, 이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림 그리는 차명진 의원이 그림을 그려갖고 압박을 또 하고 있네요. 짧게 하고 지나가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꼬였는데요. 어디서부터 꼬였냐? 캠프 출신이면 무조건 통과하는 그런 인사 충원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몇 번 있었죠. 근데 이번에 박성진 후보는 그게 제대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서 MSG를 지금 엄청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생활보수라고 MSG 치지. 이분은 자기가 논문까지 써놓고선 자기가 사람까지 초청해놓고선 나는 몰랐다라고 무지의 변을 얘기하죠. 제가 이분이라면 차라리 그냥 장관 후보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수가 창피하게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헌법에 벗어난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참고로 이 사람은 캠프 출신은 아니죠. 캠프 출신이랍니다. 아닙니다. 네, 그건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특이한 것 중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패널 6분이 약간의 좀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여야 성향의 차이도 있고 보수 진보의 성향의 차이도 있는데, 이 박성진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모두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좀 비판적이네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카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압수수색하던 날 그 카이 항공우주산업이 경남 사천에 있는데 그 본사예요. 이 사장실에서 압수수색하던 날 현재 야당이죠. 무소속인데요. 당시에 과거에 현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했던, 당대표까지 했던 박근혜 정부의 수석을 거친 이른바 친박을 현장에서 보게 됐다 했는데, 관련 집안 누구를 거기에 취직시킨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모 의원은 뭐 사적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 시찰 차원의 방문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모 의원이 국회 국방위 소속이 돼 있는데 본인의 정치 일정을 전방부대라든가 각 부대 지금 군사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 그때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의혹을 받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의 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들은 우연 방문은 공식 절차로 진행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방문 왜 목적했나 모르겠다. 당시 주요 현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 의원의 동생이 지금 방송사 간부로 있는데 현재 직위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송사 간부를 통해서 조카의 채용 촉탁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 그래도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어서요. 이 사실 여부에 따라 좀 향배가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도 바른정당의 전 대표가 돼버린 이혜훈 의원의 문제가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추가로 불거집니다. 물론 사실 여부에 따라 조금 향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차정 교수? 예, 뭐 지금 그 이제 해당 의원 측에서는 뭐 자신이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그 국감을 앞두고 그 지금 카이가 또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있는 회사니까 현장 시찰을 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비락격으로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검찰 수사에 의하면 이 의원의 친동생이 또 이래 자신의 조카를 그러니까 부정 취업시키는데 뭐 상당히 연루가 된 걸로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해당 의원은 그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검찰 수사나 뭐 그 좀 더 밝혀져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뭐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는지 아니면 지금 또 이 자신의 조카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무마하러 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지금 뭐 소식을 전하는 정도로 현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얘기하실래요? 저는 그 의문이 드는 게 혹시 이 모 의원이 카이 본부에 방문하다는 첩보를 듣고 검찰이 간 거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순서로 했는데요. 봤을 때요? 예. 왜냐하면 이 모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딱 현장에 있을 때 압수수색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겠죠. 행적에 대해 들은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근 실장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제 그렇게 뭐 추론을 하면 이게 이제 불법 사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 결과적으로 그분이 친박계 중진 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당사자들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불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빨리 따지는 것이 좋지 저것도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됐어도 정권 탄압이고 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빨리 양도 일단의 자체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우리 지금 화면에 유난히 이렇게 파란색이 많이 나오네요. 카이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오늘 백보드 색깔도 그렇고 아까 검찰 수사의 박스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정계현 의원 옷 색깔도 푸른색 해가지고 뒤에 있죠. 파란색이. 그래, 그 전계현 의원님, 위원은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전 정권의 실세니까 탄압하기 위해서 그 수색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건 아니었죠.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래요. 정치적 의도 이전에 어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적 의도 여부는 사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 안 받으려면 죄를 안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사장실에 이모 의원이 있었다. 이것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 있는 걸 첩보를 파악하고 압수수색했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한 추측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또 틀렸다고 얘기해요? 뭐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니까요. 자, 이 문제는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왜 정리가 안 돼 있냐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져 있거든요. 자,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러 간 이유가 사실은 이 모 의원의 조카를 그 부정 입사시켰다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방산비리 때문이에요. 그럼 방산비리에 대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 의원이 있었다.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의원이 그러면 정확하게 방산비리와 연관이 되는 건지 그 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의원이 조카가 부정 입사를 시킨 게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혼재되니까 지금 이 보도도 친박계 의원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과연 친박계 의원이 있었다는 것이 방산비리와 연루돼서 있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카에 대한 어떤 것인지가 검찰이 정확하게 이걸 별건 수사로 이걸 얻은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야지 사실 이 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생기는데 굉장히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이유가 자기 조카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의 방산비리에 연루된 거를 덮기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가 표현한 대로 시찰 때문이냐 여기에 대한 것에 정확한 어떤 이 초점이
검찰이 밝혀야 된다. 네. 검찰은 거기 방산비리 때문에 갔다면 방산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별건 수사로 그걸 얻었다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가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오늘은 뉴스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또 주문이 늘었네요. 정혁진 변호사는 또 이쪽 분야를 또 비교적 관심이 있고 전공 영역이니까요. 그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사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거든요. 누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의원이 그 사장실에 갔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다. 이게 오비일학격으로 맞아 떨어진 거라면은 뭐 상관이 없겠는데 네. 만약에 그 정보가 새가지고 예컨대 카이가 제일 급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 압수수색을 할 건지 가장 관심이 많았을 거고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 의원한테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라인이 사실은 수사 자체가 네.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뭔가 사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지금 정황으로 나와서요. 우리가 조금 우리 패널들이 조금 깊이 있게 해부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했던 대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대표가 된 국민의당의 안철수 신임 대표 지금 호남 지역에 계속 며칠간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 새 예산 나오니 거기에 호남 관련 SOC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이 돼버렸다. 심지어는 그중에서는 95%가 삭감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대선 끝나자마자 그동안엔 그렇게 호소하더니 호남을 토사구팽시키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복지를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는 호남 지역은 전체 감소폭도 오히려 작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 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 등은 오히려 정반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호남 SOC 예산을 삭감하고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도 안 했는데 3천 몇백억이 포함됐다. 특히 수건사업으로 돼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의 경우에는 3천 몇백억 했는데 95% 삭감하고 150억밖에 하지 않았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동원 전략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예산 전략이 정말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먼저 볼까요? 그러죠. 저와 광주 시민이 호남 발전과 호남 SOC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은 적폐니 지역 감정이니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접대입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 전남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자극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호남 홀대론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 없이 약속한 새정치가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미뤄졌던 호남 민심이 왜 자신들을 떠났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고요. 현재 의원은 아닌데 자막이 지금 의원으로 나왔네요. 김광국 부장. 안철수 대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고심을 해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너무 호남에 너무 기반을 둔 정당으로 비친 거 아닌가 해서 그걸 좀 탈피해서 전국 정당을 내세우는 걸로 가느냐. 원래 지금 현재 당내 호남 의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느냐 고심을 많이 해왔다는데 일단 역시 기반 지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을 지금 방문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갔죠. 4박 5일 일정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면 뭔가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는데 과거에는
인사 문제로 주로 제기를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그때도 인사 문제. 근데 지금은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법무장관, 검찰총장, 부총리, 핵심 요직에 지금 뭐 호남 출신이 많이 굉장히 있죠. 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거론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돈 문제로 하는 게 더 어울리겠다. 이런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이 SOC 예산을 정부에서 내년 복지를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SOC 예산을 전국적으로 한 20%가량 삭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SOC, 사회간접자본 이런 건설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호남에서도 많이 줄어드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줄였느냐, 비슷하게 줄였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요거를 이슈로 제기하면서 뭔가 호남의 민심을 껴안기 위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대선 이후로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동을 거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안철수 지금 신임 대표가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요.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주영 의원, 박지원 의원, 또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 등이 먼저 제기를 했고 이걸 종합해서 지금 아마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서 안철수 신임 대표가 다시 강조하면서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환 의원. 대한민국 대통령 될 사람이 특정 지역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아마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이 토건공화국이냐, 팔도강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도로 닦고 SOC 만들고 하는 데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몰라도 호남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러면 대구 경북 한번 가보십시오. 국민의당 지지율 떨어져 있지만 거기도 지역 메이저 언론들이 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토건과 관련된 SOC 예산이 확보되느냐 아니냐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최고의 성적표라는 것 때문에 부산 그렇죠. 경남 가보십시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남만 왜 홀대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혁신의 과정에 어떻게 국가가 지원하느냐 마냐 이런 논쟁을 좀 하면은 좀 더 낫겠는데 정말 저는 예산 가지고 많다 적다는 걸 가지고 우리 홀대받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결국 호남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좀 속보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보고대 형식을 빌려서 자유한국당이 강남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실상 오늘 분기점으로 해서 국회에 이제 보이콧을 철회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월요일 날부터 대정부 질의가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갈 거다라고 되게 예상을 했는데 그런 수순으로 오늘 결정을 했네요. 공식적으로는 모레 의총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겠다. 이런 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논의하죠. 이정근 실장. 어차피 지금 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을 끌고 나가겠다. 당을 추스리겠다. 그리고 당을 단합시키겠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겠죠. 지금 의원들,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에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현역 의원들이 가장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까 정계원 의원 말씀하셨듯이 예산 따내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어떻게 따내느냐를 갖고 일단 이 당의 어떤 민심을 좀 추스리겠다. 또 한 가지 행보를 봤더니 안철수 대표 원래 그런 1대1 스킨십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잘 못하시는데 현역 의원들을 1대1로 지금 거의 매일같이 거의 일정을 잡고 스킨십을 하면서 또 폭탄주까지 돌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제조해서 돌린다. 정치인 되신 다음에 그런 적은 거의 없으셨거든요. 남이 제조한 거는 이렇게 드셨는데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지선을 앞두고 급하다. 당을 먼저 추스리겠다라는 어떤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선을 통해서 앞으로 지선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자기가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호남 중심의 어떤 발언들이 또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아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대표 취임 일성으로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극중주의라는 거를 처음에 출마했을 때 얘기했으면은 취임하고 나서 나의 극중주의는 이렇게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남북관계 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그 관심을 끌고 표를 끌어갈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 게 맞지 않나. 호남 지역에 어떤 홀대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의원이 얘기하고 본인은 딱 지도자답게 끄떡끄떡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누가 얘기하겠다고 또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땐 부적절하진 했다. 취임 일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뭐 홀대 여부는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주의 또는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로서 하는 것은 적절한가라는 것은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글쎄 언제였는지 벌써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일반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대했던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처럼 폭탄주 돌리고 지역감정 이야기하고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그런 뭐 그렇고 그런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부재한 그러한 평범한 정치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네. 국민의당 또 안철수 대표 관련 얘기는 이런 정도 하고요. 예,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가 사퇴를 했죠. 대표 선출 74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요. 이후에 바른정당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때 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무성 전 대표는 난 뒤에서 돕겠다 얘기하고 있고 유승민 전 후보는 좀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라는 것도 하태경 의원의 경우도 유승민 등판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과연 당이 어떻게 정비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또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독자 생존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당 내부의 진단과 더불어서 이것이 다른 정당 제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지 뭐 간단하게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최재원 교수. 예, 뭐 이해운 대표가 지금 사퇴함으로써 사실 뭐 이해운 대표로 대표되는 자강론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타로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을 지금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또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종의 또 이 바른정당의 한 축,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은 뭐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상당히 지금 혼선 국면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 이 창당의 기치를 들 때 했던 것이 바른정치하겠다는 것이었고 예. 이 참보수와 개혁보수를 하겠다는 측면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사실 뭐 그렇게 뭐 높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은 얻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지금 뭐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명진 전 의원. 정확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장악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사실 연합론 주장하는데 연합론 주장의 대표 주자인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겠다니까 그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행되느냐 이게 따라서 차기 비대위 지도부가 형성되는데 관건이 될 겁니다. 네, 10초만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해운 로로 달려왔는데 이해운 로가 이제 막히면서 김무성 로로 가느냐 유승민 로로 가느냐로 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주말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